안녕하세요. 코인 즐겨찾기의 윤송아입니다. 오늘 코인 즐겨찾기에서 즐겨 찾아볼 소식은요. 이영식의 핫코인, 간트의 차트 분석, 그리고 요즘 암호화폐 시장의 아주 핫 이슈죠.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에 관한 토크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전에요. 김두현 앵커가 코스모체인 회사를 다녀왔는데요.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코인캐스터 김도현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의 코인을 끝내고 코인 즐겨찾기 여기어때로 떠날 예정인데요. 빨리 강남까지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래서 오늘 가는 기업은 어떤 곳이냐면요. 여성분들의 약간 필수품, 화장품 있잖아요. 화장품에 관련된 회사라고 해요. 어떤 곳인지는 도착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안내를 받을 건데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절 기다려주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경제TV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모체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모체인은 코스미라는 탈중앙화된 D앱을 기반으로 이제 사용자들에게는 진실된 컨텐츠를 경험하게끔 하고, 그리고 뷰티 기업들에게는 그 D앱 상에서 모아진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보다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 그리고 좋은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아셋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이제 익스터널 릴레이션스 팀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은 컨텐츠 팀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쪽이 개발을 맡고 계신 개발팀 팀원분들이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코스모체인 익스터널 릴레이션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는 저희 토큰을 홀딩하고 계신 홀더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저희 좋은 소식들을 기사로 내보내는 프레스 릴리즈, 저희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브랜드 및 플랫폼과의 파트너십 체결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체인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컨텐츠 팀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네, 저는 팀에서 이제 담당 PD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영상을 주로 제작하면서 컨텐츠를 이제 구성하고 찍고 이제 편집하는 쪽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미란 네이밍 자체를 좀 부각시키기 위한 6초짜리 범퍼 광고 영상을 주로 제작 중에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 코스미 광고를 돌린 만큼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 사용 어플 강의나 이제 좀 알기 쉬운 영상들 이런 것들을 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는 코스모체인이 처음에 런칭했던 2월부터 지금 11월까지니까 9개월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회사? 제가 이전에 좀 큰 회사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좀 나이도 위에 많으신 분들이 많고 했는데 확실히 블록체인이라는 사업 특성도 그렇고 여기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다들 젊고 다 열심히 하고 네, 아주 일을 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데일리 리워드로 저희가 매일매일 보상을 주고 있는데요. 네.
그런 리워드 시스템을 일단 지속적으로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의 유저 데이터가 업로드되는 부분이 아직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타 메인넷 업체와의 협업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스모 체인을 다녀보니까 코스미가 안 궁금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어플인지 제가 체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이제 피부 타입 해서 저는 복합성이라서 복합성, 피부 톤, 중간 톤, 피부 고민, 건조하고 이제 주름과 탄력을 걱정할 나이가 됐고 미백이면 좋겠죠. 완료. 이렇게 들어오는 뷰티 콘텐츠 누르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는 리뷰들이 이렇게 있네요. 제가 요즘은 파운데이션이 궁금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홉 종 비교하기 이런 거 있으면 진짜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색깔 차이 이런 거를 어디서 봐요? 이게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저도 요즘 관심 가는 화장품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가가지고 다 테스팅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포스팅 덕분에 조금 더 실용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피부 기초 정보 등록해서 50, 프로필 등록해서 50. 보상을 주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를 썼던 창작물이 그냥 허투루 날아가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 창작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문을 진짜 되게 독특하게 만드셨네요. 이거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그런 카페 느낌인데요. 이게 자판기 모양이잖아요. 이런 인플루언서 쪽은 아무래도 좀 트렌디함이 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공간도 좀 예쁘고 트렌디하게 저희가 꾸며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진짜 세트같이 잘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회사를 한 바퀴 다 둘러봤는데요. 이렇게 다 봤는데 CEO님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모 체인 대표 맡고 있는 송호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코스모 체인에 대해서 대표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코스모 체인은 뷰티 관련된 진실된 콘텐츠를 모아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좀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코스모 체인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저희가 토큰 프로젝트 ICO를 3월에서 5월 마무리를 했고 첫 상장을 7월 20일 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럿 서비스를 8월 20일 날 런칭을 해서 이제 곧 3개월 차가 되는데요. 현재 저희 코스미가 파일럿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앱 스토어 뷰티 랭킹 5위에서 15위 이내의 앱으로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 방문자 수가 이제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가 되어서 DAU 기준으로 D앱 순위를 봤을 때 글로벌리 블록체인 활동 수는 글로벌 탑 10 안에 들고 이제 트랜잭션이 포함된 DAU 기준으로 넘버 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갖춰진 프로젝트인 만큼 자랑을 하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크게 자랑하고 싶은 부분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 토큰 프로젝트 ICO 유치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헤매는 팀들이 많은데 그에 대비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이라는 점. 그래서 현재 30명에서 35명이 풀타임으로 코스모 체인을 팀을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저희 토큰 이제 카카오 투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투자 금액인데 저희가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보도자료로 나가 있는 수십억 원의 규모는 맞고 저희가 토큰 투자를 받은 단일 기간 중에 가장 큰 금액인 것도 맞고 일반적으로 ICO에 투자하는 크립토 펀드들이 투자하는 투자 규모 어떤 평균 대비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 굉장히 큰 금액을 저희가 투자를 받은 게 맞고 금액이 크다는 거에 어떤 반증이 저희가 이제 신뢰를 사고 있다. 또한 열심히 앞으로 같이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큰 의의를 좀 두고 있습니다.
코인 즐겨찾기의 코너 속의 코너 이영식의 핫코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영식이가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해 가져온 코인은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 힌트. 자, 이겁니다. 이게 뭐야? 페트병인데요. 자, 잠시 후에 나옵니다. 일본의 소셜미디어 광고 플랫폼 코인인 바로 페트론입니다.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한 핫코인 지금 시작합니다. 페트론은요, 인플루언서 마켓을 후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암호화폐를 통해 인플루언서 시장 플랫폼을 제공하고 세계 여러 나라 인플루언서 간의 개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죠. 자, 오늘 영식이가 페트론을 픽한 이유는요, 이 페트론 호재를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바이백, 소각, 앱 출시, 미국 방송까지 이렇게 많은 호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식이가 형님, 누님, 동생들께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바이백이에요. 바이백 일정은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매달 2회씩 총 8회로 나누어서 시행합니다. 의문점 생기죠? 굳이 왜 이렇게 나눠서 하냐? 한 번에 다 쏟아 부어서 급등을 만들면 단타종만 좋고 땡 끝나니까 8회로 고루고루 나눠서 천천히 우상향시키겠다는 거죠. 머리 너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각이에요. 없애버린다는 거죠. 바이백 금액 전량을 소각합니다. 8자 바이백까지 다 끝나면 모두 소각할 예정이라는데요. 페트론은 총 공급량이 4억 개고 현재 2억 5천 개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량도 적은데 소각과 바이백까지 하면 어떻게 될지 형님들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앱 출시예요. 앱 출시 일정은 내년 2월 10일입니다. 요즘 실물 경제 하면서 상용화 코인만이 살아남는 시대 아닙니까? TV에도 연예인들 나오는 사람만 나와요. 영식이도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주시고요. 자, 그런데 페트론은 내년 2월부터 실질적인 상용화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일정을 일부러 이렇게 짠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달드린 바이백 일정에서 7차 바이백 이후 앱 출시가 되고 바로 8차 바이백이 이어집니다. 호재들을 줄줄이 비날처럼 빵빵 터뜨리고 스케줄을 일부러 이렇게 짠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마지막은요, 미국 방송이에요. 페트론이 영입한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요, 산나라단, 제이슨 데룰로 등 미국 유명인들입니다. 페트론이 미국 시장에 집중했던 만큼 드디어 9,500만 명이 시청한다는 TV 프로그램에 출연이 확정되었습니다. 축하!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페트론의 일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월부터 2월간 총 8차에 걸친 100만 달러 바이백. 두 번째, 11월 26일 미국 방송. 나도 나가고 싶다. 세 번째, 내년 2월 10일 앱 출시. 뒤이어 3월 소각까지 바이백을 기반으로 호재 일정을 이렇게 쫙 엮어놨네요. 우상향으로 쏘아 올리려는 페트론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상 페트론이었습니다. 형님들, 또 불금이에요.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영식이는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칸트의 차트 교실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지선과 저항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지지선과 저항선들이 결국에는 캔들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캔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해 볼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한번 가볼까요? 이 캔들은 양봉의 캔들의 모습인데요. 양봉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오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초가가 당연히 밑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종가는 몸통의 끝부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윗꼬리는 당연히 고가로 설정이 되면서
고가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출현했을 때 눌린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저가 같은 경우는 아랫꼬리가 출현했던 거는 매도세가 출현했지만 매수세가 출현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봉 캔들도 똑같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시초가는 당연히 캔들의 몸통의 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밑에 몸통의 마지막 부분, 종가 부분은 아래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의 모습은 제가 방금 준비해온 기본적인 캔들의 모습을 토대로 양봉이 종가보다 큰 시가, 특히 이런 양봉, 장대 양봉형 캔들 같은 경우는 시가와 저가는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 옆에 음봉의 캔들 같은 경우는 종가가 시가보다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가가 종가보다 높게 설정된 값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많이 유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장대 음봉 역시도 시가가 고가로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종가가 저가로 설정되어 있는 모습으로 시장의 가격은 이곳에서 설정이 되었지만 주가가 크게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하락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캔들 같은 경우는 앞선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 그리고 종가, 저가와 고가, 윗꼬리, 아랫꼬리가 설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역시 양봉과 반대로 시가가 위에 설정되어 있고 주가가 상승했지만 윗꼬리를 설정 이후에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며 종가가 시가보다 밑에 설정된 값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는 그와 반대로 역시 시가가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똑같고요. 그리고 종가는 이곳에서 형성이 되었지만 이거를 토대로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저가 때에 아랫꼬리가 출현했다. 이 얘기는 매수세가 출현했다는 얘기거든요. 매수세가 출현하면서 주가의 위치가 이 부분, 음봉의 몸통 중간 부분에 마감을 했다고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천천히 참고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특이한 모양의 캔들들이 있는데 이러한 캔들들의 모양은 종가와 시가, 즉 시가와 종가가 같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내가 1시간 차트 값을 설정했는데 해당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1시간 동안 시가와 고가와 저가와 종가가 같은 움직임 내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 보이시는 십자형 캔들 같은 경우는요. 시가가 종가와 같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죠. 그리고 저가, 아랫꼬리가 출현이 됐었고 고가, 윗꼬리가 출현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시가와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이 위아래 변동성이 있었지만 시가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종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비석형 캔들이라고 하는 그런 캔들인데 이 캔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가, 종가, 저가가 같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고가가 위에, 고가만 위에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랫꼬리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습으로 시가와 종가와 저가가 같이 설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시장 가격의 출발 지점에서 매수세가 올려서 양봉이 출현했지만 매도세가 다시 출현하면서 윗꼬리를 남겨두고 시가의 가격에서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랫꼬리 형태로 출현된 T자형 캔들인데요. 이건 역시도 시가, 종가는 같고요. 그리고 고가가 결국에는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 대비 고가가 형성이 되었다. 이 날은 일봉 기준으로 시가 대비 상승을 하지 못했지만 매도세가 출현을 했고요. 하지만 아랫꼬리를 설정된 이후에 다시 매수세가 출현하면서 시장 가격으로 복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이 캔들의 모습들은 되게 다양한 캔들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십여 가지의 캔들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용어고 캔들 하나당 데이터 값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실 때 또는 알고 계신 분들 역시도 복습해 나가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캔들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와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걸 토대로 장대 양봉, 장대 음봉, 그리고 장대 양봉이 시장에서 출현했을 때의 예제 등 이런 것들을 공부해볼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칸트의 차트 교실이었고요.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피드백 남겨드리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인 진담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폐계의 핫 이슈죠.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게스트분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블록패치의 김근영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코인 즐겨찾기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또 MC님도 여전히 좀 아름다우신 것 같고, 저쪽에 또 나오신 저희 칸트님께서는 꽃미모를 또 자랑하셔서 제가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칸트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코인 즐겨찾기에서 계속 보셨는데요. 스튜디오에는 처음이에요. 반갑습니다. 화면 속에 계셨던 분 드디어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지금 칸트라는 네이밍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방금 차트 교실에서 배웠지만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관련해서 또 패널로 이렇게 초청을 받아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역시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께 좀 양질의 정보들을 전해드려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나눠볼 텐데요. 비트코인 캐시의 두 개의 진영이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40분에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업데이트 활성화됐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준비된 자료 화면이 있는데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저도 이 비트코인 캐시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 체크하느라 사실 잠을 좀 못 잤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 이게 또 활성화되는 일이 있어서 당시에 가장 집중적으로 사람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나 여러 커뮤니티 유저분들께서 체크를 하셨던 사항이 이제 해시레이트, 그리고 새로운 블록을 누가 먼저 6개를 채굴을 하는지였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사실 비트코인 SV 진영에서 훨씬 더 많은 해시레이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추후에 비트코인 닷컴에서 해시레이트를 갑자기 비트코인 ABC 측에 엄청나게 투입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자료처럼 이 자료가 방송 전에 저희가 체크한 자료인데요. 비트코인 ABC의 해시레이트가 지금 64%, 그리고 비트코인 SV의 해시레이트가 36%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력 전쟁에서는 비트코인 ABC가 이겼다라고 지금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여러 변동 사항이 있었는데, 칸트님 혹시 주변 분들께서 트레이딩 하면서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셨는지. 사실 이제 매매를 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이런 외적인 기본 분석, 이런 지식적인 요소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크게 이렇게 흡수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외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원래는 SV 측 영역대의 해시레이트가 높았었다. 그래서 SV 측이 아마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였죠? 아마 어제 맞죠? 예, 어제 밤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비트코인.com, 아마 이제 로저버 쪽에서 힘을 좀 쓴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하드포크 몇 시간 전에 증가하는 상황에 승리를 하는 쪽이 이제는 ABC 쪽이 되는 것 같다라고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것처럼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BK의 움직임에 좀 중요한 중대권이 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이지만 SV 측이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시장 움직임에 변동이 될 것이냐가 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식적으로는.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그럼 저희가 비트코인 ABC하고 비트코인 SV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ABC하고 비트코인 캐시 측이죠. 비트코인 캐시 SV 측의 약간 차이점을 살짝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 캐시 ABC 측은 현재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넣는 등 프로토콜 자체의 변경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해보자 라는 진영이고요. 이 진영에는 그 유명한 채굴장,
대표시죠. 예. 우지한 씨와 네. 그리고 로저버, 비트코인 예수라고 불리는 그 로저버 씨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SV 진영에는 지금 크레그 라이트라는 분이 붙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엔체인 쪽에 속하신 분이고 실제로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ABC 측은 뭔가 스마트 컨트랙트도 넣고 여러 기능을 더 보완하자라고 하는 진영. SV 측은 기존의 비트코인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 블록 사이즈만 계속 증가를 시키자라고 주장을 하는 진영인데요. 이 하드포크가 있기 전에 지금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에서는 리플라이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을 넣어서 오케이 우리는 체인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할게 라는 진영이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SV 측에서는 이 크레그 라이트라는 분과 엔체인 진영에서는 우리는 그 리플라이 프로텍션 기능 안 넣을 거야.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높은 쪽이 이기는 쪽으로 가자라는 식으로 해서 어젠가 그저께 이 크레그 라이트 분이 또 트위터에 글을 올리셨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비트코인 캐시가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해시레이트로 우리가 하나의 체인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체인을 없애버리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사실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는 다 각자 임무긴 하지만 그렇죠. 각자의 몫이긴 하지만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까 칸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시레이트 전쟁에서 비트코인 캐시 ABC 쪽이 지금 승리를 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가격적인 측면도 좀 비트코인 캐시 ABC 쪽이 더 높게 지금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사실 폴로닉스라고 하는 미국의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이 거래소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우리나라의 거래소에처럼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비트코인 캐시 SV와 비트코인 캐시 LBC가 나뉘어서 거래가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부터 비트코인 캐시 LBC와 SV 진영이 나뉘어서 거래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역시도 그러한 움직임 때문에 LBC 주가가 좀 상승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약간은 궁금했던 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결론적으로는 ABC 쪽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좀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채굴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채굴업을 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SV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 결국 채굴 물량들을 보존해 줄 수 있고 다른 프로토콜이라든지 다른 코인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 캐시를 그대로 보존시키면서 뭔가의 펌핑을 기대하면서 채굴업자들이 결국에는 SV 쪽에 이렇게 힘을 실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었는데 어젯밤에 해시레이트가 단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쵸. 되게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되게 궁금해요. 과연 그럼 이 작업이 SV 측에 있는 채굴업자들이 SV를 등을 지고 ABC로 붙을 것이냐 아니면 붙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대립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답변을 남겨주시면. 예. 너무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갑자기 네. 무슨 삼국지처럼 네, 이렇게 여러 개의 왕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이. 맞아요.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이 처음 탄생될 때 탈중앙화를 꿈꾸고 이렇게 탄생이 됐는데 갑자기 막 어느 왕들의 싸움, 세력자들의 싸움이 그렇죠. 되고 예. 막판에 뒤집기를 어떻게 보면 일부 세력이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네.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POW의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시레이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메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채굴 기를 판매하기도 하고 또 채굴장을 운영하기도 하는 그 우지한 측 진영 그리고 로저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예수라고 불리는데요. 굉장히 초기 투자자이고 비트코인닷컴의 대표이기도 한 이 로저버라는 분도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굉장히 많이 들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이 비트코인 캐시가 나왔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요. 아까 질문하셨던 SV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비트코인 캐시가 나왔던 게 사실 2017년 5월 달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 분들께서 뉴욕에 모이셔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어떤 회의를 했냐?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블록 사이즈가 1메가였거든요. 네. 1메가인데 이게 계속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 실제 발생하는 거래 내역이 1메가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용기는 요만한데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넘치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1메가보다 많은 거래 내역이 발생하게 되면서 실제로 거래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 문제가 바로 이제 스케일링 이슈가 되는 거고, 한국어로 표현을 좀 하자면은 이게 이제 확장성 문제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세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래 우리 세그윗을 하자. 네. 세그윗 같은 경우에는 세그리게이티드 위트니스라고 해서 블록에 담기는 정보 중에 서명 관련된 정보를 따로 띄어내자. 세그리게이티드 하자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래 블록이 작으니까 우리가 블록의 사이즈를 높여버리자 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개 다 하자. 서명 분리하고 블록 사이즈도 높여버리자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합의로 도출된 거는 먼저 세그윗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블록 사이즈를 늘리자였어요. 근데 2017년 8월 1일에 이 첫 번째 세그윗에 대한 하드포크를 진행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상 2017년 8월 1일이 되니까 비트코인 캐시라는 게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 캐시에 속해 있는 진영, 이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였냐면 우지안, 그리고 로저버,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크레그 라이트, 그리고 엔체인, 스케일링 비트코인, 비트코인 ABC 이런 진영들이 여기에 속해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업그레이드 방향을 계속 정하면서 지금까지 같이 왔었어요. 같이 왔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 사이즈를 늘리자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비트코인 캐시가 나왔을 때는 블록 사이즈가 8메가로 나왔었고 5월 15일, 2018년 5월 15일 날 또 하드포크를 하면서 이게 32메가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이번은 그 이후인 128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여기서 이제 우지안하고 로저버 측 그리고 크레이그 라이트 측하고 분열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6개월 주기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드포크도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근데 하드포크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 트러블이 생겨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 이 말씀인 거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에다가 스마트 컨트랙트나 다른 기능들을 더 넣어서 프로토콜 자체를 변경해버리자라는 게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이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제 SV 진영은 그냥 우리는 블록 사이즈만 계속 늘리자라는 진영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붙어 있는 그 진영들이 사실은 2017년 한 초부터 블록 사이즈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각자의 방향성을 좀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비트코인 캐시가 탄생할 당시부터 모니터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내용들을 파보면 특히 트위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C님이나 칸트님 그리고 시청자 분들께서도 아마 트위터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엔체인이나 비트코인 ABC 트윗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계획된 일들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이 하드포크 되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나올 때 이미 전략적 파트너일 뿐 대립 구조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런 약간 음모라거나 계획, 그러니까 좀 요즘 세대로 하면 설계 들어갔다고 하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식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 그냥 약간 재밌자고 좀 더 붙인 그런 설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고, 이들이 전략적으로 빠져나왔다가 의견 대립이 고조화되면서 그렇죠. 이제 다시 헤어지는 구조가 되는 걸 수도 있고, 이게 또 가격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그림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차트적으로. 그걸 이따가 이제 짚어드릴 건데 이게 또 이 대립구조하는 이 싸움 자체를 얘네들이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물량을 받아먹는 그런 것도 하나의 또 가능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노이즈 마케팅처럼 그렇죠. 서로 서로를 홍보해주면서 네네네. 굉장히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네. 흥미진진한 걸 좋아하거든. 맞아요. 싸움하는 거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지금 시청률을 높이고 네, 있는 맞아요. 지금 그렇죠, 암호화폐 그렇죠. 뉴스의 네. 클릭 수를 높이고 그렇죠. 있는 그런 행동들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야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슈들이 막 떠돌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접하는 지경까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약간의 언론 플레이라든지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말씀 주신 네. 것처럼 그런 효과를 얻어가는 양거양득, 일거양득의 그런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저희가 비트코인 캐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칸트님께서 차트를 좀 봐주시면 감사할 네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거냐면 어젯밤에 이제 1시 40분경에 실제로 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대한 카운트다운이 되었고 그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셨던 게 뭐냐면 그러면은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하고 SV 진영하고 누가 더 먼저 6개 블록을 캘 것인가 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까 칸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트코인닷컴에서 해시레이트를 갑자기 엄청나게 넣어버린 거죠. 비트코인 ABC 측에. 그래서 초반에는 SV 쪽에서 좀 이렇게 채굴을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비트코인 ABC 진영에서 블록을 계속 채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화면 준비된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비트코인 ABC 진영이 지금까지도 블록들이 계속 생성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지금 이 준비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코인댄스라는 사이트에서 나오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SV 진영에서는 계속 펜딩으로 나온다. 그리고 비트코인 ABC 진영에서는 계속 블록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봐주시면은 결국 커뮤니티에서 볼 때는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이 이긴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SV 진영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리플라이 프로텍션 기능을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에서는 우린 도입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SV 진영에서는 우리 도입 안 하겠다 했거든요. 이 리플라이 프로텍션 같은 경우에는 도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어떤 차이냐면 리플라이 프로텍션을 도입했으면은 체인이 분리돼서 하나를 보내도 같이 딸려서 전송이 되지 않고 따로 체인이 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감히 예상을 좀 해보건데 네. SV 진영에서는 이 리플라이 프로텍션은 어쩔 수 없이 도입을 해서 그래도 따로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개발자는 아니어가지고 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아는 개발사 분들에게 방송 전에 요청을 해놓긴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아서 제가 답변 오면 또 꼭 부탁드릴게요. 답변 오면 제가 꼭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을 정말 확 휘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차트 분석하면 또 칸트님이시잖아요. 한번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짚어볼 이제 그 차트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제가 네.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들께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또 잠깐 해왔어요.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시점이 7월 말 부분인데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7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하드포크 되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처음 세상에 나온 게 이 시점이에요. 8월 1일입니다. 네. 이때부터 비트코인이 한 번에 상승을 이뤄냈지만 평행 채널을 그려내고 조정이 한번 크게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보아도 약 3분의 2가량 떨어지면서 조정을 크게 받은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다시 평행 채널의 구간들을 유지를 해주다가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면서 급상승을 이루는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대 유지 가격을 가져가다가
아시죠? 빗썸의 이제 상장이 딱 되면서 그 유명한 빅해 사태의 네. 1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 빅해 사태는 뭐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지만 10만 원에서 15만 원 주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130만 원까지도 한 번에 급상승하는, 그것도 이따가 이제 차트로 한번 짚어드릴 텐데, 어쨌든 처음에 비트코인 하드포크 관련해서 이제 빅해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여러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 지금 보이시는 자리, 이때에 주가가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퍼드라고 하죠. 네, 공포 심리를 받아서 매수를 다시 한번 받고 난 이후에 빅해가 상승하면서 같이 주가가 상승했던 요인이 있는데, 사실 주가적으로 보았을 때 그때 언론에 떠돌던 얘기는 비트코인은 망할 것이다 라고 공포 유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캐시가 나왔어요. 근데 결론은 같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도 공포를 유발해서 그들이 매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이용해서 물량 확보 후에 주가 상승을 해서 다시 한번 이익을 보는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역시도 활용 가능한 그 재료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한테는. 그리고 나서 조정이 온 거는 다른 게 아니라 9월달 중국 아주 유명한 중국 버드 사건이죠. ICO를 금지하면서 조정이 한번 크게 오고 우리가 기억하는 불장으로 이어졌던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저는 이 두 세력이 아마 마케팅을 활용한 진짜 만약에 대립 구조가 돼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잃지 않는 싸움이지 않은가. 이 둘한테 정말 효과적인 싸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의 차트인데 어마어마하죠. 빗썸에 처음 상장했을 때입니다.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뭐 윗꼬리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가져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때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가 이 대표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드래곤 슬레이어, 네, 비트코인 캐시의 엄청난, 이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는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정보들을 뿌려나가면서 약 480만 원, 500만 원까지도 끌어올리는 그림이 이때 나왔었고요. 사실 이때 또 많은 피해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투자를 했던 구간들이 이 구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피해를 꽤 봤다고 해요. 이것 역시도 제가 좀 전해 들은 정보라서 좀 많은 사람들을 환희에 차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지도 않았나. 지금은 물론 하락장이 시작이 되어서 다 힘든 시점이지만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점은, 제가 왜 전략적인 마케팅이라고 보냐면, 굉장히 큰 퍼드 유발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지지선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보이시죠 지금? 네. 그래서 특정한 지지 구간들을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고, 이 구간 역시도 지금 보시면 매도세가 그렇게 크게 출현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네. 매도세가 설령 많이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선을 지켜준다는 것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도 밑에서 매수를 받친다는 것은 그만큼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격 방어를 1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하락의 마지막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정말 큰 공포가 시작되는 지점이 시장 반전의 전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어떤 게 지금 비트코인 캐시로 계속 이어져 가는지, 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비트코인 캐시 뭐 ABC 네. 쪽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게요. 네, 그런 것들이나 아까 칸트님께서 불장 이야기 하시면서 네. 사실 아까 드래곤 슬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아실 건데, 실제로 드래곤 슬레이어 그리고 코인베이스 상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마케팅적인 기법이나 아니면은 거래소 상장과 관련된 이슈들을 좀 많이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카톡방이나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유저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앞으로 거래소들이 SV를 어떻게 지원을 할지, 그리고 ABC를 어떻게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리고 많이들 집중을 하고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는 거래소가 어떻게 할지를 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었고 아무 대답도 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칸트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듣고 나서 이렇게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오른 건데, 네. 어쨌든 ABC 진영이랑 SV 진영이랑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둘의 성질은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폴로닉스만 봐도 비트코인 캐시 ABC와 SV가 나뉜 것처럼, 그럼 각 거래소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죠. 이 거래소들이
어느 진영에 무게를 둘 것인가에 대한 움직임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 그리고 그쵸. 투자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준비된 자료 화면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어떤 것들을 좀 보려고 하냐면 지금 해시레이트 관련된 사항 때문에 그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트코인 ABC 측이 어젯밤에 이제 해시레이트를 대거 투입하면서 이 해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준비된 자료 화면은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바로 코인댄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캡처를 한 그런 사진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비트코인 SV 진영에도 아직 해시레이트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쪽에도 해시력을 투입해서 네트워크를 유지하겠다라는 세력들이 아직은 전체 해시레이트로 봤을 때 36% 가량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체인을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건데, 사실 ABC 진영에 있는 우지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 쪽의 해시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시기도 했었어요. 왜냐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해시레이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보고 해시력이 떨어지면 채굴자분들께서 채굴을 안 하시네 하고 좀 팔기도 하고, 네. 예, 그런 식으로 가격적인 이슈가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해시레이트가 SV 진영에도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리플라이 프로텍션이라든지 크래그라이트 그리고 엔체인 진영에서 어떤 식으로 더 이 체인을 끌고 갈지, 아니면 정말 커뮤니티들에서 말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ABC 진영에 대해서 공격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신다면은 재밌는 그런 관점 요소로 이 비트코인 캐시 진영의 싸움을 좀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요 며칠간 암호화폐 시장에 아주 재미있는 뉴스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생방송인 관계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칸트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대립이나 싸움은 사실은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들의 세력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신들이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것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과도기가 되고 누구 하나는 힘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더 큰 시장을 가져오려고 한다. 이들은 결국은 큰 시장을 가져가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조금만 참고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록체인 이 산업과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직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전쟁들, 해시 전쟁이라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이슈들이 대립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건전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캐시가 처음 탄생할 때부터 모니터링을 굉장히 좀 많이 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는 사실 비트코인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념 대립들이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블록 사이즈를 증가시키려는 듯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가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정말 기능적인 부분을 더 추가를 할지, 아니면 블록 사이즈만 가지고도 이런 P2P 캐시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저도 재밌게 앞으로 모니터링을 좀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코인 즐겨찾기 다음 주에 봬요. 바이바이. 바이바이.